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병 하면 뭐니 해도 바로 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학의 발달로 생존율이 70%까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아직도 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암을 완치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 관리까지 잘 해야 되는데 치료만 믿고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이나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치유비책에서는요, 암 예방법 그리고 재발을 막는 수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암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네.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도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빙판길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 산지는 최고 20cm, 충남과 호남에는 5에서 10cm, 충북과 영남에는 2에서 5cm가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강원 영서 일부는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다면 최고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과 강릉이 영하 2도, 대구가 영하 1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 강릉과 대구가 3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영하권을 기록하는 지역이 보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집니다. 금요일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목요일에 호남 지방에 눈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제주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 먼바다는 파도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전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러울 겁니다. 겨울철 빙판길 운전 요령 중 가장 기본은 바로 타이어 점검입니다. 운전을 자주 해야 한다면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차량 운전 전에 예열은 필수입니다. 충분한 예열을 하지 않을 경우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되어 운전 중 고장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속주행과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니까요. 눈길, 빙판길에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겨울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하루 동안 계속 포털 사이트를 장악한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인데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수상한 돈이 포착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임 중에, 재직 중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거의 한 36억 원을 받은 그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검찰이 그 돈을 어쨌든 횡령, 뇌물로 적용을 해서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추징 보정 명령,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추진을 걸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에 가장 컸던 게 이 집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동 자택을 팔았고 이 돈으로 이제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거기에 남은 차액이 있었는데 이 차액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바로 전에 이 전담 변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에게로 갔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지금 잘 보시면요, 이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번에 이사를 간 곳이 내곡동 자택이었는데 28억 원이었고, 그렇다면 저 차액 40억이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검찰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려고 보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해 봤더니 저 40억을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아마 저 매매 과정에서 40억 같은 경우에는 10억은 캐시 현금이었고 30억은 이제 수표로 되어 있었는데 네. 윤전추 전 행정관이 그 돈을 받아서 일부를 이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두고 있었다라고 해서 검찰은 이건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니까 그렇죠. 추징 보증 명령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판결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특활비 거의 36억 원 수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또 유영하 변호사가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반격에 나서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유영하 변호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독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가진 수표 30억 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검찰의 추징 보정 명령에 그것은 불법이다. 왜냐? 자기는 이 돈을 변호사의 그 수임으로 받은 그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다. 뭐 자기가 받거나 아니면은 변호인단에게 줄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 변호의 그 비용으로 40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수임료로 이게 시장가 대비 너무나 과다하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40억에 뭐 30억 이상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나는 받았다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오히려 저 돈이 변호사 선임비였다, 수임비였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실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변호인단이 다 있지 예,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다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30억이 무슨 변호사 수선임비였었느냐. 자기들은 모르는 이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이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이 단지 네네.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만에 하나 이 추징 보정이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특활비 36억 원이 다 불법으로 취급이 된다면 네. 아마 이 돈은 이제 국고 환수가 될 그럴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 수임료다 아니다 재산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과의 대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뒤늦게 밝혀진 화재의 원인이 황당하게 그지없다고 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였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지난 7일 한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요. 이제 화재 신고를 해서 뭐 거기 불난 곳에서도 대피를 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 모두 빠르게 이제 대피를 하면서 불은 이제 진압이 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한 명이 사망한 사람은 바로 저 불난 곳의 아버지였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남동생, 그다음에 주민 50명 대피한 분들 중에서 한 10명 이상이 연기 때문에 어쨌든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있었는데 지금 불을 낸 사람은 바로 저 불난 집의 20대 아들, 이제 장남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 직후에 저 20대 아들이 내가 불을 냈습니다라고 일단은 시인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불은 끄고 일단락이 됐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왜 아들이 불을 질렀는가? 네.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족 네네. 다툼, 특히 아버지와 이 20대 아들의 말다툼에 기인해서 이 아들이 욱한 심정으로 불을 냈다라고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지금 뭐 방학 중이고 또 아들이 휴학 중이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왜 너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느냐. 다른 친구들은 학생들은 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왜 집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 아들이 이제 홧김에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계시던 안방에다가 그 종이에 불 붙은 그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불이 이불에 붙었고 불이 확 커지게 됐었는데요.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어머니하고 중학생 남동생은 이제 대피해라 했는데 왜 아버지는 사망을 했는가?
집에 불이 났으니까 네. 가장된 입장에서 불을 끄려고 진화 끝까지 하려고. 그 불을 끄려고 남아 있고 막 부엌에 왔다 갔다 찬물도 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마도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경찰에 붙잡혀서 최초에는 뭐 불을 냈다 안 냈다 이렇게 오락가락 진술을 하다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뭐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때늦은 후회죠. 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고 예. 참 너무나 본인은 이제 방화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참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참 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새해 들어서면서 집값이 심상치 않더니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정 기미가 보이진 않죠?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년 첫 주, 1월 첫 주에는 지금 누가 부동산 거래를 합니까? 그렇죠. 거래해서 항상 1월 첫 주는 뭐 쉬어가거나 뭐 가격도 역시 보합이거나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년 첫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0.33%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네. 왜냐면 역대 1월 첫 주를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게 지난 2002년에 0.59% 올랐었던 게 역대 기록이거든요. 근데 13년 전이네요. 그게 16년 전인데 16년 전. 저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IMF 끝나고 나서 DJ, 그러니까 김대중 네네. 대통령이 부동산 화랑을 통해서 경기 좀 살리려고 대폭 완화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만큼 부동산 시장이 뭐 화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0.78%, 거의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게 지금 1%니까 뭐 별거 아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이 15억, 16억, 20억짜리가 1%가 올랐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오르구나. 일주일 사이에 1억 원, 많게는 지금 2억 원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정부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고 있고 예. 올해도 앞으로 첩첩산중 굉장히 많은 부동산 악재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는 왜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느냐에 대한 의문과 또 하나 지금 답답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투기 자본이 붙은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그런 박탈감 같은 게 있죠.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에 예. 집값이 1억 원 이상 오른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 말씀하신 추가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대책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이걸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첩첩산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중으로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요.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집이 많은 분들이 집을 팔 때 나오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중과가 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이후에는 이것까지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인상도 고려한다. 또 올 한 해는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뭐 공급에 대한 악재도 있고 참 이런 악재가 있는데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꺾이지를 않고 있어서 아마도 정부가 이것 외에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역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집값 폭발의 근원지는 재건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이제 기존의 40년에서 30년으로, 그러니까 30년만 되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자격을 줬는데 이걸 다시 40년으로 늘리는 이런 방안, 초강수도 이제 던질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책이기는 한데 네. 이게 참 너무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안타까움, 박탈감 그렇죠.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고민되는 분들은 실수요자 아니겠어요? 네, 집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들. 네. 그 이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네. 있는데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일단은 1분기는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1월, 2월, 3월 중에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즉 아예 집을 안 팔고 끝까지 보유하면서 갈지, 그다음에 집을 내놓을지가 판가름 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까지는 좀 기다려보면서 시장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뭐 똘똘한 한차 갖기라고 해서 네. 강남이라든가 서울 아파트는 불패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분기까지는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게 또 엄밀히 말하면 투자의 원론이고 정석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밌는 말이네요. 똘똘한 한 채.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그게- 곳에 하나를 가지고 있자 이런. 네, 그러니까 얘기죠. 정부의 네. 대책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네요. 또 그런 하나의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한파가 미국을 강타했다고 네. 하는데요. 체감 온도가요. 지금 숫자를 의심할 정도인데 네. 영하 70도까지 떨어졌네요. 이런 온도가 있나요? 지금 미국 동부 쪽, 그러니까 동부, 서부, 동부 중에 동북 쪽 라인에 이상 한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뭐 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이 온도는 영하 38도, 40도를 찍었고요. 체감 온도가 69.4도였거든요. 70도인데요. 저 70도, 체감 온도 70도라는 게 어느 정도냐? 밖에 그냥 나가서 10분 있으면은 예. 무조건 동상에 다. 그러니까 노출된 부분은 그냥 다 예. 동상에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 화면은 아마 그 뉴햄프셔주 화면이 아닐 거예요. 예. 저렇게 다닐 수가 그러네요. 없어요. 예. 아니면은 네, 화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쪽 동쪽 라인 밑으로 보면 플로리다 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플로리다 주는 연평균 기온이 거의 한 20도 되는 예. 눈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휴양지 중에 휴양지인데 저 플로리다 주가 눈이 나오고 영하의 온도가 이 떨어졌는데 이게 거의 30년, 40년 만에 나오는 이상 한파다. 이렇게 되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뭐 네네. 야생 동물, 뭐 네네. 이구아나 다 사망하고 있고요. 캐나다 쪽도 이미 춥기로 유명한데 예. 그 지역에서 또 춥기에 잘 견딘다는 펭귄이 지금 뭐 어질어질해서 쓰러지려는 거예요, 한파 때문에. 네. 그래서 펭귄을 아예 안쪽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이상 한파가 참 걱정이 되고 있는.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줄만 알았던 지구의 반대쪽 남반구 호주는 폭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네.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엄청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돈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IT 전문가, 금융 전문가도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한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채용 소식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초대형 게임 업체 등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이경석 씨. 2년 전 합류한 금융기술 업체는 최근 가상화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까지 진출한 업체는 가상화폐 기술을 인정받아 실리콘밸리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술 전반이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전수용 전 NHN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정보기술 인력 등 최대 400명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금융권에서 글로벌 기업에서도 꽤 많이 들어오나 봐요. 대기업은 기본이고 세계 3대 은행 뭐 이런 데도 뭐 지원하고 뭐 이런다고. 카카오의 원년 멤버이자 중앙일보에서 디지털 총괄을 담당했던 이서구 씨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대표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들은 가상화폐 업계로 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병, 네. 예, 바로 암입니다. 암, 국내 사망 원인 1위죠. 네. 4명 중 1명은 암으로 숨지고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암 유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암 동거 시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암을 완치한 후에도 암 공포가 계속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치료만 믿고 꾸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발, 전이의 그러죠. 2차 암까지 또다시 우리 목숨을 위협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암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자, 바로 오늘의 이겁니다. 주제 평생 완치란 없다. 암의 재발과 전이입니다. 네. 암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부터 암 재발과 전이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암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방송인 유대산 씨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암이 없을 거예요. 워낙 밝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암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예. 같네요. 자, 과거에 불치병으로 인식됐던 암의 생존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이제는 7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소식이기도 한데 문제는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암 발병률과 재발률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져서 암 유병자만 현재 160만 명이 넘는다. 여전히 국내 사망원이 1위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그게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살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지인들 중에 꼭 한 명 정도는 암에 맞아요. 걸렸다더라. 근데 예. 뭐 나았다더라. 뭐 이런 예.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이 암이라는 병이 많은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걸리고 있는데 정말 또 스타들 중에서도 암에 맞아요, 걸린 사람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특히 이 엄정화 씨 같은 엄정화 경우도 씨. 예, 갑상선 암 투병에 대해서 본인이 고백을 했었고 특히 또 배우 김우빈 씨 같은 경우 김우빈 현재 씨죠. 암 맞아요. 투병 중일 정도로 암이 참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중요한 건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암이 한번 걸렸지만 나았다고 또 재발하는 확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면 이제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네. 이제 국가에서 그 암 조기 발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되고 암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보다 무서운 게 아까 유대선 씨가 얘기했지만은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암이 완치됐어 하고 안심하고 놓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암을 수술하거나 치료한 다음에 그 자리나 그 자리 옆에서 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암이 딴 쪽으로 씨앗을 뿌려서 전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암이 거의 완치됐다 할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갖다가 올려서 이 재발이나 전이를 막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발되거나 이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버섯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버섯이 한쪽에 있어서 우리가 따먹었는데 포자들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니까 맞아요. 네. 나중에 가보면 그 옆에 또 버섯이 있게 되고 맞아요. 딴 쪽에도 버섯이 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죠. 암이 네. 뭔가? 네.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 한 100가지 정도라고 종류가 돼 있지만은 더 많은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CG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세포라는 거는 한 세포가 이거 평생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죽어서 세멸을 해요. 그럼 얘를 대체할 게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포 조절장애라고 그러는데 암세포는 그게 아니라 하나가 생겨서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네. 하나가 두 개가 생겨요. 또 두 개가 네 개가 생겨요. 쪼개지는군요.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증식을 하니까 즉 세포가 그 조절하는 그 기능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으면 거기를 대체하는 게 하나 생겨야 그렇죠. 되는데 배로, 죽지 배로. 않는군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이쪽 거는 왼쪽 거는 정상이거든요. 예. 예. 바로 하나 없어지면 하나 생기는데 오른쪽 거는 뭐냐? 야.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무지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말 저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종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양하게 되면은 양성 종양이 있고 네. 악성 종양이 있어요. 네. 양성 종양이 뭐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천천히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가도 전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그 부위만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사마귀 같은 거. 네네. 근데 악성 종양은 뭐냐? 얘는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빠르면서 치면한다고 그래요.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또 한 가지 뭐냐? 전이가 되는 거예요. 림프관이나 혈액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양이라는 단어는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암 이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네요. 예, 네. 한의학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생긴 건 아니에요. 딱 네. 요즘만 있는 병이 아니에요. 막 네. 2000년 전 책. 여기에 보면은 종양만 치료하는 뭐 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됐네. 양이라고 종양만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 문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황제내경이라고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암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조금 설명을 풀어서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허해졌을 때 뭐 나쁜 기가 들어와서 환혈이 왕래하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은 암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분류를 다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세밀하게 그때부터 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뭐 열격 뭐 이래가지고 이걸 요즘에 식도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암은 반위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뭐 자궁경부암 뭐 이런 것들은
진가라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선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게 뭐 악성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 나누진 않았지만 종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물계의 파충류 같은 존재네요. 예전에 잘라도 얘네가 그렇죠. 오랜 그 공룡 시대부터 이렇게 쭉 온 것처럼 암도 최근에 사실은 식습관 변화로 생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까지의 생존했을 때 암 발생률이 3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나이까지 산다고 치면 뭐 한 7, 80세까지 살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왜 암세포가 생길까?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네. 자, 바로 이겁니다. 뭐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유전, 발암물질, 잘못된 식습관, 영양소 결핍, 과도한 활성산소. 아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암 발생률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중에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게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유의해야 되는데 저거 외에도 엄청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전. 하면 가장 잘 생기는 암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 남녀 통틀어서는 대장암. 대장암 유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한테는 유방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생기게 되면 누가 잘 걸리느냐? 자매가 더 잘 걸려요. 딸보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자매가 꼭 바로 검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만 찍지 말고 초음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와 있지만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꼭 암을 유발한다는 그 논문 같은 건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뭘 하게 많이 되죠?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말도 많이 되고, 잠도 막 퍼지게 잘 안 자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도한 활성산소 항상 나왔지만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서 그 유전자들을 갖다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세포를 망가뜨려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세포가 그 성장을 갖다가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과도한 활성산소 얘기하셨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빨리 걷기 정도는 괜찮지만은 자기가 너무 헬스한다고 많이 이걸 많이 하게 되면 무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활성산소하고 젖산이 나오는데 2가지가 다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소 결핍. 왜냐하면 우리가 백혈구가 싸우려면 얘가 튼튼해야 되는데 얘가 영양소가 결핍되면 백혈구가 비실비실해져요. 그래서 암세포를 갖다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그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있어요. T세포를 강하게 만드는데 이걸 못하니까 또 생기고요. 그 외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B형 감염, C형 감염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인 염증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암이 잘 생깁니다. 야,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예, 여기 뭐 좀 더 덧붙여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 있죠. 요즘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들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담배 피면 나오는 매연이나 뭐 타르, 뭐 비소 이런 물질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정상 세포들의 염색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또 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폐암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비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암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또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경우도 뭐 구강암이나 아니면 식도암 같은 경우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게 원인이 뭐 한두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좀 조심하겠는데 워낙 많으니까 선우용료 씨가 생각이 나요. 몰라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발암물질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먼저 암의 재발과 전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2개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암의 재발이라는 것은 암을 수술했어요. 그 자리 옆에 다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해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대장 전체를 다 드러내진 않아요. 일부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만한데 이만큼을 잘라냈어요. 근데 왜 옆에 또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 재발률이 그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에 하는 거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라냈지만 이거 하는 걸 재발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 가지 뭐냐, 예를 들어서 폐암이 걸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뼈로 전이 됐어. 이건 전이에요. 위치가 바뀐 거죠. 위치가 바뀌어서 딴 데 가서 씨를 뿌려서 하는 건데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상담한 사람인데 이분의 와이프가 35인가 유방암 1기로 종합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서
굉장히 좋아져서 예, 아무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매년 체크하다가 5년 만에 딱 갔더니 뇌 안에 다 퍼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뇌 안에 번져서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암이라는 것은 자기가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이게 완치된 게 아니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전이나 재발을 갖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로 따지면 우리가 산불이 난 경우에 불씨를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면은 이게 이제 재발이고. 그렇죠.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나면은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꺼진 암도 다시 보자 한번. 그러니까 예. 자 누구나 무서워하지만 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병이 바로 암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암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암의 진실을 표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암은 이런 병이다. 힘든 병이다. 어려운 불치병, 병이다. 힘든 어려운 병, 병이다. 어려운 병 나왔는데요. 무서운 병이다. 정답은요? 아 전신병이다. 전신. 전신에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어디에서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쉽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네. 돼요. 우리가 암세포가 어디 생겼어요. 네. 약 1cm짜리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암세포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약 1조 개가 돼요.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cm인데? 예, 근데 1조 개가 되는데 암세포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찍은 것도 안 보이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세포인데 이 세포가 1조가 있으면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피가 지나가죠. 림프관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얘가 보이지 않는 씨앗을 갖다 다방으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 저렇게 보다시피 피나 아니면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쫙 번지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얘가 어디 가서 다시 자리를 잡아요. 네.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뼈나 그다음에 뇌로 많이 가는데 거기가 자리 잡게 되면 거기서 다시 씨를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얘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그 환자같이 여자 환자같이 뇌에서 재발을 하든지 뼈에서 재발을 하든지 다른 곳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암은 내가 유방암이다 그래서 유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 어디든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신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민들레 홀씨 훅 불면 이렇게 퍼지듯이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혈액에 대해서 봤을 때 왜 피가 20초에 한 번씩 전신을 돈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암세포가 생기면 그러면 이 전신을 20초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네. 좀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세포는 죽었다가 다시 생기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암세포는 이렇게 스스로 죽지 않나.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여기저기로 암세포가 다 퍼지는데 근데 퍼진 다음에 얘들이 활동을 못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암세포는 계속 자기 증식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요만한데 1조 개가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실험관이나 이런 데서도 조건만 맞으면 자라요. 암세포 같은 경우 우리 몸이 아니더라도. 외부 환경에서. 예, 외부 환경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죽은 미국의 한 여성 환자의 암세포를 떼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 정도로 잘 죽지 않고 끈질깁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걸 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항암 치료가 그러면은 떠다니고 있는 암세포를 없앤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항암 치료가 그 부위에 있는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양성종양은 제가 그랬죠. 그거만 살짝 떼내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악성종양은 얘가 여기서 전이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전이가 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잘라난 부위에서 재발하는 게 문제인데 그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포가 도망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쏠 때 걔만 죽이면 좋은데 그걸 이제 표적 항암 치료되거든요. 근데 모든 게 표적 항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융당 폭격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정상 세포도 그 항암 그 치료제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백혈구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병이 잘 생기고요. 또 혈관 막히게 되면 혈관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항암 치료 많이 받은 사람 뭐 많이 쓰고 다니시죠? 머리털이. 가발. 가발. 왜? 빠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피부가 망가지거나 특히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 같은 거기가 살이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항암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네, 참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병인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발 전이된 암이 이것이다. 뭘까요? 이건 뭐 더 독하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겨내고 그럴 또 수 있겠네요. 생겨났기 때문에 원장님 더 공개해 독할 것 주시죠. 같은데. 네. 네. 재발 전이된 암이 그러네. 더 독하네. 더 독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항암을 치료할 때 암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항생제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러죠. 네. 네. 왜 그러죠?
면역이 약해지니까. 내성이 아니요. 생기. 내성이 생기니까 아. 항암 치료 똑같습니다. 처음에 1차 암이 생겼을 때 항암 치료를 했어요. 내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하잖아요. 그럼 이 암세포라는 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얘가 자기 자신을 돌연변이시켜요. 그래서 돌연변이시켜서 이 강암 성분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우리가 암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로 항암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암이 있을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얘가 암의 성질을 본 다음에 네. 얘가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수술을 먼저 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돌아다니는 암세포나 아니면 암 세포를 갖다 좀 줄인 다음에 2차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암 완치 환자에게 필요한 이것 뭐죠? 뜯어주시죠. 음식일까요? 암 검진을 역시 받아라. 검진만한 게 없네요. 예, 이게 필수네요. 그렇죠. 이게 암이 내가 이제 걸렸다가 완치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네네. 나오게 되면은 난 이제 끝났으니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병원을 가도 꼭 검진을 매년 다시 받으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1년, 2년 정도, 뭐 3, 4년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해이해져요. 난 이제 더 이상 재발이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없겠거니 생각을 해서 검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 무려 70%가 재발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 확률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야, 그렇군요.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그 유방암 여성 네. 예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5년 뒤에 다시 왔었는데 재발이 됐다 얘기를 하셨는데 전이가 됐다는데 5년 정도 지나면 그때까지 괜찮으면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요? 5년 정도까지 괜찮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재발 확률이 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이거예요. 바로 뭐냐 5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완치란 말이 없어요. 5년 생존율이에요. 5년 동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 그러냐 10년 생존율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살아 계시는 거지 완출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내가 5년 동안 재발이나 전이가 안 됐으니까 나는 나았구나. 완치됐구나. 하고 그냥 딱 끊어버려요.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더 건강할 거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완출이 아니고 생존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5년 동안 괜찮고 재발이 없고 그다음에 전이가 없더라도 매년 다른 사람보다 검진을 더 자세히 철저하게. 해야지만 네. 나머지 부작용이라든지 전이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치율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암 치료 후에 관리 차원에서 한의원 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초기 그 암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그 암 세포 자체를 죽이는 데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어혈이나 종괴를 깨부시는 류의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기나 이제 말기 정도 돼서 이제 암의 크기가 좀 많이 커졌을 때는 그 암 세포를 다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것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좀 더 높여주고 네네. 본인의 기운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류의 약재들을 좀 써가면서 그냥 암세포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치료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네요. 그러면 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제 암세포가 막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내가 강화된 예. 어떤 면역력을 통해서 무찌를 수 있는 방법 예, 이런 쪽으로 한의학에서는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들 2차 암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암이라는 이 개념은 재발과는 또 다른 건지 네. 예,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참은 재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5년 생존율 때문에 좋아졌다. 예. 그건 완치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 생존율이 좋아졌는데 이런 사람한테 그 암이 다시 생기는 거. 네. 거기에 생기거나 전이 된 거는 이거 다 재발이나 재발. 전이에요. 예. 근데 이참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아, 대장암이었던 사람이 그렇죠. 위암이 생기거나. 네, 폐암이 생기거나 간암이 생기거나 그 전이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산부인과시던 무슨 선생님께서 예, 예. 암수를 3번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예, 그분이 전이 된 거 말고 새로운 암이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걸 갖다가 2차암이라고 하는데 2차암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 일단 어떤 사람이 이제 암이 생겼어요. 예.
이분은 암이 왜 생기느냐? 아까 열관 원인이 있잖아요. 유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원인에서 암이 생기는 신체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을 갖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첫 번째 1차 암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이 걸렸던 분은 다른 2차 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까 그 재발하는 암은 더 악성이다, 더 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2차 암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른 2차암도 어쨌든 암의 그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치료는 똑같습니다. 암 뭐 세포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건 같은데 이 2차암이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되고 2차암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더 많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왼쪽에 유방암이 생겼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조금 더 생길 확률이 높고 아니면 뭐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길 확률들이 높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암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2차 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진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검진을 항상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암의 재발과 전이, 2차 암을 화면으로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요. 암이 생겼던 부위에 다시 생기면 재발. 암세포가 옮겨져서 다른 곳에 생기면 전이고요. 전혀 다른 종류의 암이 엉뚱한 곳에 생기면 2차 암이라고 합니다. 한 번 암이었던 사람은 2차 암의 확률도 높고 재발 위험성도 높다고 하니까요. 검진이 필수라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암에 걸렸는지에 따라서도 재발률, 전이율이 각각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표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암의 경우 뜯어볼까요? 재발률이 50%, 뼈, 뇌로 전이가 가능하네요. 네,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발견했을 경우 2기, 3기, 4기가 많아요. 그때 벌써 재뼈는 뇌라 전이 되고요. 재발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 치료를 갖다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통해서 되느냐?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임프관이나 피를 통해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에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많이 전이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장기로만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뼈로 되는 거는 이게 흔한 일인가요? 예. 오랫동안 진행되면 거의 80% 이상은 뼈로 전부 다 진행된다고 보고요. 그 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 한 85% 정도는 거의 다 뼈로 전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이 생기면 특히 뼈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얘기하셨듯이 바로 앞에 정맥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으로 많이 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뼈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장기면은 아까 뭐 위 그러면은 절제를 하거나 좀 떼낼 수가 있는 뼈는 뼈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암이 생기면은 그 뼈는 방법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걸 깎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낼 수는 없고요. 이 뼈는 더 힘드네. 네, 위암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암 재발률이 70%, 수술 후 2년 내 68%, 5년에 8%. 이거 굉장히 높네요, 위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해도 5 내지 10%가 바로 재발을 하고요. 우리가 3기 이상이 될 경우는 통계를 봤더니 40에서 70%가 바로 위암 수술로 재발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 5년 동안 지나야지만 8%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어떤 경우가 많냐. 수술한 그 옆에 임프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가 부면은 복통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빨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빨리 가서 다시 재발된다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갑상선암입니다. 재발률이 최대 26%. 재발률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낮은데 원격 전이가 뭐죠? 멀리 간다는 얘기인가?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에 비해서 막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예후가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갑상선암은 의외로 또 재발을 하고 나서는 이게 림프절이나 이런 데 좀 재발을 할 확률들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진 속도가 확 빨라지고 멀리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원격 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암 치료할 때 뭐 추적 검사를 통해서 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원격 전이가 됐을 때 이렇게 추적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아니야, 모든 암 환자. 모든 암 환자는 이것이 전이나 재발되는 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차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른쪽에 유방암이 생겨서 왼쪽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유전자 검사라든지 가족력이라는 보고하고 우리 저희 제일 저간 게 우리 안젤리나 졸리 같으신 분들 미리 미리 다 유방암 수술하고
아니 유전자 검사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난소도 다 떼냈거든요. 그만큼 추적 검사는 환자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암의 원인에 대해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뭐 발암 물질, 네. 뭐 아까 담배라든지 흡입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 탄 거 먹으면 안 되고. 예. 근데 혹시 이 재발 전이가 잘 되는 사람이 좀 따로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암 치료할 때 이미 좀 많이 진행됐었다가 완치가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면은 좀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비만이나 아니면 뭐 대사성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계속적으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질병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워낙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헷갈리는 질문들을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암 재발과 전이 제대로 알려주마. 자, 첫 번째. 노년암은 잘 안 퍼져서 재발과 전이 위험이 낮다. 보통 그쵸. 나이 드신 분들은 세포 분열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낫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젊은 네.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거 볼까요? 아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암의 종류하고 암 세포가 얼마나 이제 분화가 됐나. 분화가 잘 된 것으로 잘 나요. 그러니까 분화가 잘 안 된 거. 그거가 더 잘 안 났는데 그 종류가 문제인 거지 노인하고 상관이 없는데 특히 그 노인암 중에서 우리가 중에서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속도가 굉장히 진행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은 근데 누구한테 생겼더라도 그래서 전립선암 솔직히 나이 든 사람 많이 생기는 거고 갑상선암은 여자분한테 많이 생기는데 예. 만약 진행 속도가 느리고 크지가 않을 경우는 수술 안 합니다. 그냥 경과만 보기 때문에 암의 종류하고 암 세포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네. 어차피 내가 이제 관리를.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게 자기가 유지가 돼준다면은 굳이 떼낼 필요가 없는 그렇지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속도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나이에 따라 다른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다. 네. 예. 자, 두 번째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 4기면 말기암, 곧 죽는다. 이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암 아니길 말기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소수 네. 준비하시죠. 이런 얘기하는. 이건 희망적이네요. 아니네요. 그렇죠. 뭐냐 우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를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치료 단계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기 같은 경우에는 암이 그 주위로 침윤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전이 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도 최소한 5%는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좋은 거는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말기암은 뭐냐? 이건 그거랑 다른 거예요, 4기랑.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 항암 치료고 예. 이럴 경우에는 생명이 바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말기암이라는 거고 4기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치료하면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4기암과 말기암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네, 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암 앓고 나면 이전처럼 건강해지긴 힘들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한번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희망적이네요. 예,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암 걸리고 나면은 네. 암이 이제 거의 뭐 불치병이었고 그다음에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예후도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요즘 의학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딱히 뭐 이렇게 암을 잃고 나서도 이제 건강이 다 잃고 그런 경우들 많지 않고 또 네. 식생활이나 본인 운동법을 통해서 충분히 전처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희망적인 내용 두 가지를 네, 그렇습니다. 살펴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네.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암 환자의 식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이거 합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뭘 먹었더니 나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항암 치료 후에 그 식욕부지 예.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암에 정말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될지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네.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암 종류별로 좋은 음식들을 저희가 일단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한번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휴대폰으로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암에는요 양배추와 케일이 좋고요. 네. 대장암에는 보리, 귀리 등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이 좋고요. 네. 폐암에는 인삼, 도라지 등 사포닌이 많은 식품이 좋고 유방암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콩, 당귀, 칡이 좋고요. 간암에는 들깨, 아마씨, 호두가 좋고요. 신장암과 방광암에는 검은깨, 검은콩, 블루베리, 검은 것들이 좋네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은 반마늘, 겨우살이, 쥐능이 콩이 좋습니다. 예, 근데 마늘도 반마늘이네요. 산 마늘이 아니라
간마늘. 아니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맞아요. 짚어드렸어요. 나오면은 또 이거 좋다고 이것만 엄청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네. 엄청 어떻게 좀 먹어야지 좀 효과적으로 잘 먹는 지금 건가요? 식사하고 있는 데서 저런 것들이 조금 더 좋으니까 보충을 해주는 네. 느낌으로 먹는 거고 네. 저게 주가 되면서 다른 거를 보충하는 느낌이 아닌 겁니다. 소개해드린 거는 식사하는 거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먹어라 이건 아니니까 예, 예. 또 많은 분들 극단적으로 그래 나는 오늘부터 쥐눈이 콩만 먹을 거야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내 밥상은 과연 항암 밥상인지 바람 밥상인지를 저희가 한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것도 한번 중요하네요. 해봤습니다. 예. 자,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요거 자, 먼저 항암 밥상입니다. 항암 밥상이네요. 예. 네. 5대 영양소가 참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알록달록. 네. 잡곡밥 색깔도 있고요. 예쁘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저기 채소하고 과일이 있잖아요. 네. 생선이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손원선 원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겁니다. 골고루.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무지개색으로 드시라고 그래요. 무지개. 네, 과일이나 채소도 골고루 여러 가지 먹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항암 성분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가 그 미국에 그 항암 피라미드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음식 테이블이 네, 이렇게 네, 생기는데 이 위쪽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마늘입니다. 마늘. 예, 산마늘. 예, 마늘 생강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너마늘. 이런 걸 갖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3개, 5쪽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한 게 중요하네요. 예. 자, 그다음에 예. 그 옆에 있는 밥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게 어떤 함께 밥상일까요? 보시면요. 예, 네, 딱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람 밥상이라는 야, 거죠. 이게 아니 삼겹살, 찌개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인데 왜 바람 밥상이죠? 특히 이제 뭐 찌개 같은 경우는 너무 짜고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뜨거운 음식들 있죠. 예. 그래서 아예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음식은 발암 물질로 그냥 정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뜨거운 게 이제 목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식도에 있는 세포들을 좀 자극을 줘가지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암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네, 네. 너무 뜨거운 음식들은 빨리 이렇게 먹지 않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자체가 아예 그냥 다 변해서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야, 아유, 그럼 난 잘하고 있네. 저는 뜨거운 음식 자체를 못 먹어요, 원래. 아, 그래요? 예. 그럼 와이프한테 사람 많이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맨날 찬밥 드시고 오신다고. 아니 근데 어쨌거나 찌개도 찌개인데 이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회식 메뉴 지금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겹살에 소주 뭐 이렇게 회사원들도 많이 먹고 너무 삼겹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바람밥상에 끼게 됐다는 바람밥상에 거는 있네. 이거 안 먹어도 되나요? 어떻게? 네, 삼겹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화지방이 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또 탄 걸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삼겹살 네. 먹게 되면서 많이 좀 줄여주는 게 낫고 차라리 뭐 오리고기나 이런 걸로 좀 드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도 있는데 설탕 같은 경우가 이제 발암 물질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면은 췌장에도 좀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설탕을 먹게 되면 당이 갑자기 확 높아지고 이거를 좀 컨트롤해야 되는 췌장에 또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좀 양을 좀 조절해서 마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중요하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백서를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체온 1도를 높이자. 두 번째 네. 근심 걱정하지 말자. 세 번째는 역시 잘 먹고 잘 운동하자입니다. 네, 먼저 원론적인 체온 얘기인데. 1도를 높이면 어떻게 좋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체온을 1도를 높이게 되면은 네. 바로 우리 면역력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방송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냐? 35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떨어질수록 체온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체온을 올린다고 무조건 뜨거운 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움직여서 1도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가 부진해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코티졸이 나오는데 이게 면역력을 억제했기 때문에 나빠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잘 먹고 잘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운동하게 되면 순환이 잘 되니까 피가 수산이 잘 돼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잘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암 환자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혜정 씨?
뭘까요? 어렵네요.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가십니다. 아, 맞아요. 뭐냐? 맞아요. 예, 암세포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영양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가 암보다 더 무서운 재발 전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암 자체도 무섭지만 네. 치료한 다음에 또 생기고 다른 곳에 생기고 이제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 다 해드렸어요. 예. 네. 음식도 설명해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그렇죠. 것 중요한 같아요. 게 뭐냐면 아까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재발, 전이, 2차 암의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저가지 마시고 요새는 완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재발, 전이, 2차 암을 갖다 예방하게 꾸준히 관리하고 음식, 운동하게 되면요. 네.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송 원장님.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은 암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시면은 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암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저희 방송에 대한 자부심은 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발, 전이, 그다음에 2차 암까지 이렇게 네.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무작정 암 그러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지식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바람 부는 요즘 주부들의 최대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 고민. 트고 갈라지기 일수인 피부 건조증 방치하면 큰일 난다? 건조한 피부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피부 괴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피부에 오아시스가 되어줄 건조 탈출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피부 건조증 때문에 괴롭다는 주부를 찾았는데요. 아유, 간지러. 긁고 또 긁고 매일 가려움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한초란 씨. 딱 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건조증 때문에 괴로워요. 로션을 촉촉히 발라도 짝짝 갈라지는 이 느낌 때문에 특히는 겨울에는 더 심하거든요. 수북하게 떨어진 각질이 그 고통을 말해주는데 대체 얼마나 건조한 건지 주부의 피부 상태를 측정해봤습니다. 35에서 65%가 정상 수분 수치라는데 과연 주부의 피부 상태는 22%?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피부가 20이면 수분도가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되게 많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찬 바람에 노출됐을 때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건조함 때문에 주름이 늘어나 피부 나이까지 많아진 상태. 자, 그럼 지금부터 건조한 피부에서 탈출하는 비법 알아볼까요? 칼바람에도 촉촉한 피부를 자랑하는 주부를 찾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동안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피부 비결 알려줄 마승지 주부. 한눈에 봐도 촉촉하고 매끈한 도자기 피부임이 보이죠? 덕분에 동안 선발대회 수상까지. 대체 몇 살이세요? 이제 올해 52 됐습니다. 정말 반백살을 넘기셨네. 세월을 거스르는 그녀의 피부 비결은 대체 뭘까? 피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기는 게 있다는데 자신 있게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은? 이거 돼지 껍질이에요. 건조 탈출 넘버원은 바로 돼지 껍질 패. 이게 겨울철 그 피부 보습에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10년 거의 다 돼가요. 돼지 껍질 팩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돼지 껍질을 깨끗이 손질한 뒤 삶아서 헹구는 작업을 3번 반복합니다. 돼지 껍질 냄새가 싫다면 월계수잎을 넣으면 된답니다. 돼지 껍질이 다 익었을 때 곱게 갈아주면 오케이. 근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돼지 껍질에는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글라이신과 알라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개선에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돼지 껍질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하고 지성인 피부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곱게
갈린 돼지 껍질에 점성을 더해줄 울금 가루까지 넣고 섞어주면 드디어 돼지 껍질 팩 완성! 얼굴에 골고루 펴바르고 20분 후 완전히 굳었을 때 떼어내면 자체 발광 동안 피부로 거듭난답니다. 그녀의 건조 탈출 비법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선인장 씨앗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로코 여자들이 사막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래요. 건조 탈출 비법 넘버 2. 모로코에서 넘어온 선인장 씨앗 오일. 지금 이 선인장은 모로코 날씨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모로코에서 생산돼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로코 왕실과 오랜 유목 생활에도 아름다움을 유지해온 베르베르족 여성들의 피부 관리법 선인장 씨앗 오일. 100만 개의 열매에서 1kg의 오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모로코 국가에서 인증받은 선인장 농장에서 기타 첨가물 없이 유기농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 근데 선인장 씨앗 오일이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오일 중에 60% 이상이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리놀렌산은 세포에 활력을 주는 기능을 주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E 성분이 높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감을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색 원료를 내세운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선인장 씨앗 오일이 이미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피부 보습, 안티에이징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선인장 씨앗 오일.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한편 자신만의 방법으로 피부 건조증을 이겨냈다는 주부도 있습니다. 아토피가 너무 심해갖고 참 나가기도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아프고 따갑고 화장도 못하고. 유독 겨울만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 아토피 피부염까지 생겼다는데 끊임없이 관리해온 결과 건조함이 완화됐다는 유호빈 주부. 그녀의 피부 건강 비결은 뭘까요? 일반 물이 아니고 상추차예요. 건조 탈출 비법 넘버 3는 물. 그것도 상추를 우려낸 물을 마셔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상추는 세포의 파괴를 막고 새로운 세포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칠어진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어 촉촉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미나 주근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를 잘게 잘라 달궈진 페리에 덮고 햇볕에 말려주면 끝.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면 된답니다. 관리하는 방법이 이 물이 전부예요? 아니죠. 전부는 아니죠. 또 다른 피부 건강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주부. 그런데 이곳은 화장실? 화장실에 대체 무슨 비결이 있다는 거죠? 궁금증만 커져가던 그때 주부가 들어보인 건 샤워기였는데 이게 비결이라고요? 일반 샤워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샤워기인데요? 비타민이 나오는 비타민 샤워기. 비타민 샤워기? 이건 또 뭐래요? 수돗물 속에 되게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서.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수돗물에 있다? 사실일까? 수돗물에는 잔류염소 성분이 있는데요. 잔류염소란 수돗물에 존재하는 소독 성분인데 특히 따뜻한 물은 피부 모공을 넓혀서 샤워하는 동안에 민감한 피부 속으로 잔류염소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 건조증, 땀띠,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류염소가 없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샤워기가 어떻게 잔류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필터 속에는 비타민C와 아로마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직접적으로 잔류염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잔류염소 확인 시약을 넣자 노랗게 변한 수돗물. 여기에 비타민 샤워기 필터를 넣고 몇 번 휘저으니 신기하게도 잔류염소가 말끔히 제거됐는데요. 와,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비타민 샤워기의 또 다른 특징은 강한 수압. 근데 수압이 강하면 피부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 샤워기에 비해 물줄기가 나오는 면이 넓으면서 수압까지 강한 비타민 샤워기. 피부에 자극을 주진 않을까요?
수압이 강하면 물이 세기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따가울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면적은 좁고 구멍을 3,200개로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나왔을 때 물 입자가 곱게 나옵니다. 게다가 절수 효과까지 있다는데 사용된 물의 양 차이 보이시나요? 꿀피부 유지하는 주부들에게 배운 건조 탈출 넘버 3. 잘 기억하셨죠? 새해에는 촉촉 탱탱 건강한 피부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새해 들어서 세운 계획들 벌써 작심삼일했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게 꼭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 누구나 꿈꾸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게 되는 취미생활. 그런데 오히려 취미도 즐기고 돈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까지 벌게 된 별난 사람들의 별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덕후들의 전성시대. 더 이상 덕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덕후로 커밍아웃하며 오히려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 박명을 찾은 또 다른 덕후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장난감 마니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들어오세요. 방으로 가봤더니 와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네요.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휘황찬란한 장난감들의 향연. 게다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조립한 흔적이 돋보이는데요. 아직 어려 보이는데 실력이 대단하네요. 친구는 몇 살이에요? 7살. 7살인데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이 있어요? 아니요, 전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실제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 야, 너 이거 안 만졌지? 이거 보기만 하자. 응? 아이의 아빠가 진짜 이 장난감들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첫 번째 님은 아드님보다 귀한 장난감님. 아들보다 장난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그건 아니죠. 아들이 소중한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또 소장품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 아버님 거예요? 이게 다 제 걸로 제가 한 몇 년 동안 모았어요. 8년 동안 모은 장난감은 얼마나 될까? 명색이 덕후인데 생각보다 적은데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 사무실에 굉장히 많습니다. 에?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의 일터를 따라가 봤습니다. 문을 열자 온 벽면을 가득 채운 피규어들. 종류도 정말 다양하네요. 영화 속 인물들부터 유명한 애니메이션 로봇까지 이걸 다 모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금액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 에? 장난감 사는 데만 3천만 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방은 평범한 사무실이었는데 피규어를 위해 대공사까지 실시. 대단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거를 보면 힐링도 되면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무실도 저의 힐링의 매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 중에 특히 아끼는 게 따로 있다네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 손이 간 거를 좀 좋아해요. 건담이라고 많이 하는데 안에 뼈대가 있어요. 실제 메케닉하고 거의 흡사하게 제작이 된 건데 상급 모델을 처음 만든 모델 중에 하나라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있다? 한 2년 기다려서 받은 건데 리틀 베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가 10kg예요.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저의 두 번째 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미 생활에 드는 돈이 엄청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피규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피규어 덕후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만히 못 놔두겠더라고요, 손을. 자연스럽게 여기에 취미를 갖게 됐고요. 현 시대에 맞는 피규어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피규어를 직접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또 다른 취미 생활. 항상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는다는데요. 여기에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진열장에
그 제품이 진열이 돼 있느냐에 따라 그 제품이 되게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서 컨셉별로 이렇게 진열장 만들어가지고 진열하는 걸 좋아하고요. 진열장에 들어가자 더 돋보이는 피규어들. 그의 덕심이 쌓여 탄생한 피규어 진열장. 그에게 재미와 힐링은 물론 돈까지 안겨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기존의 그런 실내 분위기보다는 바다나 하늘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해보려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요즘 더 행복하다는 유창범 씨. 피규어는 여자친구다? 자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하는 좀 간절함이 있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제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 님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말 위에 있는 한 남자 발견. 겨울 칼바람을 가르며 능수능란하게 말을 타는데요. 몰라. 오늘 수고했어. 두 번째 주인공 동물 님과 사랑에 빠진 이희관 씨. 승마 선수세요? 전문적인 직업 선수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2-3번은 오죠. 운동은 그렇게 못해도 말하고 또 교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말과 교감을 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온다는 남자. 매일 관리받은 것 같은 건강한 털이 말이 사랑받는다는 걸 입증해주는데요. 블랑카하고 저하고는 운동한 지가 한 7-8년 정도 됐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이제 얘가 이제 뗄래 뗄 수 없는 이제 가족이 된 거지. 굉장히 와가지고 있을 땐 지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죠. 말 덕분에 건강까지 되찾은 이희관 씨. 고마운 마음으로 매일 승마장을 찾다 보니 선수 생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만큼 블랑카가 오랜 시간 함께 해줬으면 한다는데요. 블랑카, 양양 좀 먹자. 블랑카의 건강을 위해 올 때마다 꼭 이 영양제를 챙겨준답니다. 그런데 동물이 먹는 영양제를 왜 본인이 드시는 거예요? 말 영양제라 보면 됩니다.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는 재료를 만들었죠. 말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장 기능과 그 모질,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개발했는 거죠. 사람 먹는 재료들을 발효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하게 됐죠. 처음 인연을 맺은 말이 장이 꼬이는 병으로 죽자 충격을 받은 이희관 씨. 치료 방안을 모색하다가 직접 동물 영양제를 개발했는데요. 말뿐만 아니라 본인이 데려다 키우고 있는 많은 유기동물들의 건강도 생각한 영양제입니다. 이곳은 영양제를 만드는 이희관 씨의 사무실. 회사에서 역시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방 하나를 강아지들에게 내어줄 만큼 지극정성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청결하게 하고 또 늘 이제 이 넓은 평수에 이제 얘네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아주 자유분방한 게 장점이죠. 사무실까지 마음대로 난입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뛰어나는 강아지들.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네요. 처음 면접 볼 때 사장님께서 동물 좋아하느냐고 이제 물으셨는데 동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외근 중에도 강아지들의 안부를 물을 만큼 그 사랑이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개고양이 같이 지내니까 친숙하고 또 영양제를 또 만들게 되다 보니까 더 또 깊이 있게 공부도 하게 되고. 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 탄생시킨 영양제. 40여 가지의 천연 재료들을 섞어서 발효의 과정을 거쳐 건조하면 그야말로 100% 천연 영양제 완성. 꼼꼼한 점검은 필수. 시식까지 하면서 랜덤하게 먹어보고 이 제품은 어떻다 저렇다 판단을 하죠. 식품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먹는 그 제품보다 더 완성도가 높죠. 님과 함께 즐기며 돈까지 버는 별난 인생. 앞으로도 그 사랑 쭉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실 수가 있어요. 혹시 피부관리사? 과다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의사?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드는 이 사람의 정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상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진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추운 날씨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끈후끈 뜨거운 학구열로 가득한 이곳. 다름 아닌 이 직업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다양한 직업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직업이 있었으니 바로 DNA 컨설턴트. 이름도 낯선 DNA 컨설턴트.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전자 맞춤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컨설팅해 드리는 직업입니다. 유전자에 대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럼에도 DNA 컨설턴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DNA 컨설턴트를 우연하게 알게 되었어요. 전문성도 있고 오래 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DNA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유전자 검사 시장이 개방되면서 유전자 검사 기관이 독립적으로 12가지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DNA 컨설턴트 역시 각광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DNA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자질이 있는 걸까요? 이 유전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문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꼼꼼한 이해는 필수, 꾸준한 실습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DNA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 했었는데요. 오늘 결과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컨설턴트 분 만나러 오늘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도 DNA 컨설턴트의 업무입니다. 남보라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유전자 검사 항목은 혈당, 피부 노화, 피부 탄력 등 총 12가지.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침이나 이런 건 좀 잘 거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면이나 빵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해요. 평소 탄수화물 위주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라 씨.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피부 노화 유전자 항목이 위험형으로 나오셨어요. 이 AG 유전자가 위험형으로 나오시면 피부만 노화가 빨리 촉진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신체적으로 신체 전부에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당화산물이 많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식습관을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 4개 항목에서 위험 유전자가 나왔는데요.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제가 좀 생활 습관에 어떻게 피부를 노화로 가져가지 않기 위한 습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애들 많이 섭취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애들이 우리 비타민 중에 ACE, 이 3가지가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비타민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이 많은 비타민 중에서도 각자에게 맞는 비타민은 따로 있다는 사실. 위험 유전자를 고려해 보라 씨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위험 유전자란 각 항목별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올 경우를 뜻하는데요. 남들보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인 거죠. 남들과는 다르게 유전자 맞춤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컨설턴트 받아보니까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이로운 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컨설턴트를 통해서 제 삶이 바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유전자는 제2의 지문이라고도 불려요. 나랑 모두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어떤 건지 알면 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누구와도 다른 나.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인 DNA 컨설턴트.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1월 9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